예. 이런 작품들은 좀 뭐랄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촌스럽거나 그 테크닉적으로 완성돼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 기술적이거나 너무 도식적이면 사람이 예쁘게 화장을 했던 사람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놀라고 예뻐할 수 있지만 길게 보기에는 좀 뭐 그냥 흔한 속된 표현으로 좀 질린다 이런 말 그렇죠. 있잖아요. 질린다는 표현이.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작품들도 수백만 원짜리 작품이잖아요. 예. 가능하면 좀 안 질리고 길게 볼 수 있는 작품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사갔는데 일주일 후에 보기에 너무나 질린다 이러면 그것도 아깝잖아요. 예. 작품은 뭐 이런 작품도 좋고 저런 작품도 좋은데 수집을 해서 이제 작품들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장점이기도 하니까 수많은 작가가 있고 수많은 가치의 작품이 있지만 동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스포츠를 보고 환호하듯이 작품 한두 개는 소장하면서 그 작가하고의 전혀 먼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그 작품을 보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작품의 구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는 게 제가 예술의 전당에 그 당시에 무슨 공연이 있어서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다고 네, 했어요. 그래 그때가 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교수였지만은 그래도 교수라고 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어떻든 사회에서 인정받는 집단이긴 했지만은 일원이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어떻게 거기에 아트샵인가 딱 갔는데 연배가 저보다 한 서너 살인가 좀 많아 보이는 두 내외분이 오셔서 거기서 그림을 사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왔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림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입장료, 관람료를 보고 보는 거지 어떻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산다는 거에 대한 또는 소유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미술 작품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외국이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전리품이나 하나의 어떤 상속이나 또 내지는 이런 측면으로 법인으로 그렇게 하겠지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한다지만은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어떻든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었고 그게 어떻든 잊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뭐 그런 하나의 또 이민쌤의 그림을 보고 아트페어에서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빨려 들어간다 그냥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안양 24였던 것 같은데 그게 100호 작품인가요? 120호 120호 작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게 하나의 어떤 한 작가의 작품 전시회라고 한다면은 그 작가의 작품의 세계에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그 당시 무슨 아트페어였습니까? 그게 아마 서울 아트페어. 네, 뭐 이런 갤러리들이 주관이 돼서 많은 그런 또는 당대 또는 이런 여러 화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또 구매자 입장 또는 관람객의 시선에 있어서 봤을 때는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그게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떻든 쉽게 접할 수 없는 또는 얘를 소유의 관점에서 구매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내 판단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 상대 비교 우위 또는 절대 우위에 있는 작품인가라는 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단순히 좋다는 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좋다. 두 번째는 그런 경쟁력이 있느냐 또는 다른 작품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더 우위에 있느냐라는 걸 비교할 수밖에 없어서 몇 번이고 뭐 다른 데도 둘러보고 내 눈이 착시 현상이 일어났겠지.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 봤을 거야. 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했었는데 어떻든 뭐 계속적으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도
이민 쌤의 그런 작품에 제가 빨려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든 용단을 내리고 해서 그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그렇게 저도 가지고 있는 입장이 됐지만은 근데 어찌 보면 좀 의외였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예술 이런 것들은 작가와 또는 소비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중간에 뭔가 갤러리가 개입이 돼서 갤러리의 또 농간이라면 또 농간이겠고 그 또 갤러리의 이익이 어떤 부분에서는 적지 않게 그렇게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좀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작가 입장에 봤을 때는 거의 뭐 재료값밖에 안 나오는 이런 좀 구조가 좀 병폐가라고 하면 병폐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또 신선했던 건 이민쌤은 작가로서 바로 그냥 갤러리의 역할로 해서 그냥 그 당시 했던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가들이 다 이민쌤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갤러리 역할을 하면서 판매에 직접 나서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갤러리와 작가의 관계를 보면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신진 때는 예를 들면 갤러리가 끌어주면 감사할 것이고 이제 대가가 됐을 때는 갤러리하고 이제 역전의 입장이 되니까 갤러리에서 많이 떼간다는 걸 작가들이 싫어하겠죠. 예. 이제 두 개가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냉지 채소를 산다. 아니면 뭐 일종의 고향이 영덕이시니까 울진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어, 봉하긴 하지만 부모 아버지 고향이 어쨌든 가까우니까 경상도. 그래서 이제 뭐 대게를 사러 간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락시장에 사는 거하고 거기 공판장에서 물론 그 이제 최상품은 물론 고가로서 먼저 도메인이 뛰어가겠지만 최상품은 우리가 구별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그냥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산지에서 하면 더 쌀 수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저는 뭐 그런 그 비교를 상업적인 행위로 보자면 자 작가는 생산자 그리고 이제 갤러리 유통업 예. 그리고 이제 그 아트페어나 이를테면 그런 가락시장 같이 그렇게 큰 시장이라고 봤을 때 작가가 거기에서 팔려서 가져가는 거에서 여러 가지를 떼고 나면 사실은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 현실이긴 한데 그럼 나는 이제 콜렉터들이 이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작가를 많이 검수하기 때문에 달라졌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럴 때는 작업실 온다. 그러면 그 이제 만약 우리 남 원장님이 고객으로서 저를 찾아왔다. 어떤 작품을 사겠다. 근데 남 원장님이 제천에서 오시면 그다음에 시간 할애, 기름값, 보다가 뭐 하다못해 하나도 하나 드시고 오고 하면 그 경비가 이거저거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작가로서는 그런 경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외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아트페어로 가면 아트페어에는 통상 이제 말하기는 거북해 하지만 일반 그 갤러리들이 어떤 출품료를 전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출품료를 받고 그 작품을 걸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초대로 걸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초대로 걸어주시면 5대5 정도로 갤러리가 가져가는 거고 갤러리가 근데 왜 5대5를 가져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자면 이제 그 갤러리는 장소를 대여하고 서비스 즉 이제 리플렛 이런 걸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또 이제 스텝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작가가 그걸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또 작가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작품을 갖다가 걸었는데 왜 50%나 가져가냐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이제 작품을 보고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 작품의 소유주 즉 작가의 전화번호나 리플렛을 받아가지고 그 끝나고 나서 와서 사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게 100이라는 숫자라고 그러면 작가한테 가서
70이나 65에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음. 왜냐면 서로가 시간을 맞춰서 서로가 시간 할애했기 때문에. 그 작가는 아트페어를 통한 그런 그 갤러리에 떼줄 필요 없으니까. 단지 이제 갤러리에서 사면 이런 조건은 성립이 된다고 해요. 뭐 다는 아니지만 만약에 100을 주고 샀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너무나 돈이 힘들어졌어.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 내놓으면 작가 작품을 100에 샀다고 해서 그 작품이 시장에서 꼭 100에 매매나 거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갤러리에 가서 50%에 이걸 좀 사주면 안 되겠냐고 집이 망하게 생기는 그건 가능해요. 근데 작가는 그게 어려운 거죠. 재생산에서 다 써버리고 작가도 여력이 없으니까 다시 그걸 반품해주기는 반품하기 어려운 거죠. 참 반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어떻든 간에 다시 받아줄 수는 없다.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에게 사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시장에서 그 작가 작품이 너무나 비싸졌다. 그럼 10배, 20배에서 팔 수가 있지만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그 가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갤러리는 어쩔 수 없이 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의도산도 시키기도 해요. 갤러리가. 고의 뭐래? 도산, 파산을 하는 거죠. 갤러리가 왜냐면 많은 작품을 팔았는데 그거를 다시 받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든 대표자를 바꾸든. 그렇죠. 파산을 시켜버리면 주체가 없어져요. 그러네요. 일본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죠. 어물일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기는 어려운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도리어 이제 어떤 아트페어를 한다 그러면 친구 갤러리에서 나갈 수가 없을 경우에 그 친구 갤러리에서 그 갤러리 이름 자체를 제가 빌리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 되면 소정의 성의를 보이고 나머지는 제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러지 않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단계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도 저 화가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화가들이 그게 어려우면 뭐냐면 다 영세해서 그게 이제 도박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 이를테면 코리안 아트 페어, 키아프라고 하는 데는 C형 부스라 해가지고 3m, 5m, 3m짜리가 아마 1,0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두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작품을 옮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개인당 550에서 600만 원 든다고 봐야죠. 그러면 작품을 50%의 DC에서 주거나 70%의 DC, 50%의 DC에서 줬다고 하면 1,000만 원어치를 팔아도 번전이잖아요. 그러네요. 2,000만 원어치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름이 대단하지 않는 작가가 2,000만 원어치를 팔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중 다수가 많이 모인 거예요. 즉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갤러리는 병원에서 하는 갤러리예요. 병원은 제가 이 앞전에 아산병원에서 예를 들자면 아산병원에서 제가 9월 아마 23일부터 했나? 일주일간?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아산병원 수만 명이 오더라고. 코로나 그때 우리가 2단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아픈 사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작품이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배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차라리 거기서 해라. 단지 거기는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이론도 떼진 않아요. 작품 다 주는 거죠, 작가에게. 즉 사회사업의 일종으로서 서포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하는 게 일테면 즉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한다. 요즘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뭔가 또 가면 왠지 사줘야 된다는 낚인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안 가버리니까. 근데 거기는
불특정 다수가 와서 불특정 다수가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아무런 제재나 어떤 제약 없이.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 제 동료나 제 후배들에게 선배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 그런 곳이 낫더라. 그러니까 최근에 아산병원에서 그렇게 그 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뭔가 또 그래도 뭔가 커미션은 있지 않을까라는 대여로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의료 법인이 거대병원이 어찌 보면은 하나의 블랙홀처럼 중소병원을 또는 그러니까요. 로컬을 다 잡아먹는다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래도 또 예술가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작 의지를 또 그렇죠. 고취시키는 측면에서는 좋은 하나의 플랫폼을 또 형성해주고 있구나. 거기에서 제가 이제 도자기 수능 도자기지만 도자기가 74점 팔렸고 일반 작품 6점 팔렸으니까 120% 팔리고 50% 팔리고 뭐 등등 기타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이 경제도 어렵고 뭔가 한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국민들이나 이런 대중인들 소비자들은 또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살 건 사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가장 할 수 있는 게 엔게지수 뭐 얘기하지만은 당장 뭔가 이렇게 배고픈 거에만 급급하거나 또는 하나의 사치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대단한 재벌가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오셔가지고 뭐 태어나면서 저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 제가 표현한 내용과 그분이 표현한 건 또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가시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병문 안 왔다가 사가시고 뭐 체열하러 왔다가 사가시고. 근데 그게 주로 어떤 선물용입니까? 아니면 진짜 본인이 아니요, 좋아서 본인이 본인이, 그냥 집에 아주 소액은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고액은 집에다 걸겠다고 자기가 사무실이나. 그러니까 소액 예를 들면 뭐 소형 도자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작품을 나도 하나 사고 내 동생도 하나 줘야겠다. 뭐 내 친구도 하나 줘야겠다. 서너 개, 뭐 5개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100단위 이상 넘어가는 건 자기 사무실에 걸어야겠다라는 거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도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모멘텀이 바뀌어져 있나 보다. 작품을 구매하는 그런 구도가 일반 개인 갤러리는 이제 조금 화가로서 심하게 말하죠. 사양길에 들지 않았나. 왜냐면 개인 갤러리가 그 갤러리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메이저급의 갤러리들은 본인들의 그 콜렉터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군소 작은 갤러리들은 아트페어를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대중하고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아트페어나 해외 아트페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고. 우리가 CF도 많지만 작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야 되니까 해외, 국내 아트페어 그리고 그런 뭐 수만 명이 오가는. 요즘은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중에 뭐 스타필드라고 뭐 그런 그 큰 대규모의 어떤 쇼핑몰이 있어요. 예. 그런 데서도 이제 전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그런 데는 글쎄 뭐 제 세부진 않지만 뭐 주말이면 몇만 명 왔다 갔다 않겠어요? 그럼 그 작품을 한 달간씩 막 해주고 그래. 2주. 그러면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그 작품을 지나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하다 보면 계속 접촉하다 보면 A라는 쇼핑몰에서 받고 B라는 병원에서 받고 C라는 또 다른 대중이 많은 곳에서 보면 사람 구매력을 발동하게 되죠. 계속 봤는데 그때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나쁘지 않네. 가격 한번 물어볼까? 이 정도 가격이면 집에 하나 걸어.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도 전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좋은 작품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네요. 손흥민이 골을 못 넣으면 그걸 그 밥값을 누가 주겠어요? 그걸? 연봉을? 그건 좋은 작품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유치한 이야기고 전략적으로 뭘 선택할 것인가도 작가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기본을 너무 이야기하자 그러면 아마추어들이 하는 이야기고 프로들은 그건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그 이상의 거를 서로 대화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또 어떻든 그게 하나의 우리 작품의 어떤 판매 구조상에서 봤을 때는 이민세임의 어떤 그런 방식이 어찌 보면 선진화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작가의 어떤 고상함, 작가가 무슨 돈을 얘기해, 가격을 얘기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핸디캡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그 발상의 전환이신 거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70년대 일단 막걸리 일단 우리 어르신들 탁주 한 사발에도 작품을 주고 그랬었죠. 80년대는 탁주 한 사발은 좀 어렵고 아주 좋은 술집에 데리고 가서 뽀여뜯겨가지고 한 점씩 가져가고 이제 9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대중들이 작품을 사기 시작한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 작품은 받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럼 지금 2020년대 와서 단연 작품은 투자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품을 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겁니다. 작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다 그래도 화방에 가서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제 화방이라기보다도 직구라거나 이제 한가람 문화센터 같은 그 화방이랄까 그 문구점에서 많이 사서 쓰는데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작가라고 해서 그냥 주지 않잖아요. 원자재가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을 고치다 보면 이제 목수가 35만 원이에요 하루에. 일당이요?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8시에 오셔서 차 한 잔 마시고 옷 갈아입으시면 8시 반. 4시 반이면 차 한 잔 마시고 옷 갈아입고 퇴근하시고 그러면 아마 하루에 7시간 정도 할 거예요. 점심시간 1시간 꼬박 쉬십니다. 그게 6시간이에요. 그러면 66에 36, 즉 시간당 6만 원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밥값이 껴있으니까 6만 원이네요. 시간당 6만 원이다. 야, 그럼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일이 있지 않는 건 아니냐. 있습니다. 날마다 집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작품은 날마다 팔리나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요즘에 최저임금자, 제가 이제 가장 부러워하는 거는 노동자들, 일용직 포함해서 노동자들은 본인들 목소리라도 내는구나. 우리도 노동자인데 우리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노동자. 그런데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술가로 해서 뭐 목구멍에 거미줄 쳐서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 가격을 내가 말하는 게 부끄럽다 그러면 이제 생산활동 하지 말고 그냥 보거나 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거 해야죠. 근데 그런 걸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다. 자기가 자신 있게 만든 제품, 즉 예술품을 왜 내가 내 가격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느냐라는 거 굉장히 피동적이고 이런 시대에 맞지도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다 해서 남들이 우아하거나 고상하거나 높이 우러러봐 주지도 않는 사회니까 그냥 같이 사는 세상, 오히려 더불어 사는 그런 구호가 판치는 이 세상에 나 홀로 저기가 청청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단지 그걸 벽지 팔듯이 어깨에 끼고 다니면서 팔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대화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 이게 사보는 입장이었지만은 참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결례일 수도 있겠고 하지만 또 돈이 있든 없든 작품을 산다는 거는 엄청난 용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뭐 했지만은 또 이민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흔쾌하게 또 그런 소비자 또는
입장을 또 대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섰던 게 제가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느꼈던 그런 고마움이었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유튜브 올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삶이 하나의 기록일지인데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일기장에 일기 오늘은 12월 9일인 10일인가요? 12월 10일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때뭐 이런 식의 일기라고 하는 것이 일기가 아니라 어떤 삶의 흔적 또 그 사람과 누군가의 만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이민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대접받으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우리 둘만의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활력이 되든 자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유튜브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어떤 제가 좋아하는 말이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어떤 면에서 저는 훅 이렇게 켰는데 또 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그래도 뭐 저도 뭐 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미술을 꿈꾸거나 또 미술을 하나의 업으로 삼거나 미술 쪽으로 대학을 가거나 하거나 또는 미술에 어떻든 발을 들인 신진 후학들한테 간단하게 그래도 뭔가 생각이 나거나 또는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뭐 마무리 지어 주시죠 뭐. 저는 이제 미술학도라든지 우리 선후배들도 예. 다 이제 그 굉장히 힘든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뭐 미술에 대해서 환호하는 시절은 지났다고 봅니다. 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중진국이나 후진국이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예술에 대해서 정보가 덜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사주고 정을 주고 그러는데 선진국화 될수록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물건의 소유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순수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박대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미술 길을 걷고자 하거나 걷고 있는 분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창의적 사고로 가지고 자기의 작품을 철학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리고 또 이 길 자체를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기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상황이라고 보지만 단지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작가분들이 그래도 그림을 그리기를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고관 대작이나 큰 우리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다 퇴직 후에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가거나 그냥 삼시기로 그냥 하루 세끼 꼬박꼬박 그 생각 없이 걸어다니더라. 예. 근데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 최소한 연명할 정도는 사회가 먹여 살려주더라. 그런 점에서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불만족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슬프지만은 외롭지만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주변의 동료들도 열심히 저와 함께 좋은 작품을 꾸준히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그래요. 또 더 많은 얘기들이 또 있겠지만은 또 뭐 어떤지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라는 게 모든 내용들을 상대의 그거를 딱 뽑는다 이거는 무리다. 단지 이 하나의 동영상을 통해서 저도 오늘 그 이민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민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긍경과 온경의 관점에서 긍경의 작품이었다라는 걸 저도 하나 또 배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짧지 않은 대화 속에서 뭔가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어떤 배울 점 또는 다시 한번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거를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상기하는 측면에서는 또 이민쌤의 그런 작품에 대한 또는 화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서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익명의 무명의 독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그런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